미국 사모펀드에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근데요,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 있어요. 블랙록이냐고요? 블랙스톤이냐고요?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소리 듣는 그곳,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사모신용 대출 담보 가치를 깎고 레버리지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빠질게요. 문제는요, 이 사모신용 지뢰밭 안에 우리 국민연금, 국내 금융지주, 개인 투자자 돈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블랙록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도 담은 사모신용의 진짜 구조. 지금부터 구조부터 문제점까지 싹 다 까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죠. 요즘 기사 보시면요, 블랙록 사모 크레딧 환매 제한, JP모건 사모신용 대출 축소, 이런 헤드라인들 많이 보이시죠? 이게 다 따로 노는 뉴스가 아니에요. 사모신용이라는 한 덩어리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사모신용이 어디에 투자되냐면요.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부유층 대상으로 파는 연 8%부터 10%까지 대체 투자 상품, 연기금, 보험, 공제회,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이랑 국내 증권사 랩, 연금 상품 안에도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나면 누가 돈을 내냐고요? 미국 부자들, 헤지펀드, 월가 은행들. 거기까진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줄에 우리 국민연금이랑 한국 개인 투자자도 같이 서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숫자로 볼게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넣은 돈이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17조 원입니다. 17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몇 개가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예요. 근데 이런 위험한 구조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커져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연 9%부터 10%까지 분기 배당, 변동성 낮은 대체 투자, 주식보다 안정적. 이런 문구만 보면요, 예금 넣고 있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첫째, 블랙록의 260억 달러짜리 사모 크레딧 펀드,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이에요. 이 펀드는 분기에 5%까지만 환매해 준다고 약정서에 미리 써놨거든요. 근데 9%가 넘는 환매 요청이 들어왔어요. 결과가 뭐냐면요. 절반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음 분기로 미뤘습니다. 둘째, 블루아울, 블랙스톤, 클리프워터 같은 다른 운용사들도 줄줄이 환매 제한을 걸고 있어요. 셋째, JP모건은 소프트웨어 연계 사모신용 대출의 담보 가치를 깎고 아예 이런 펀드들에 대한 대출 자체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에서는 연 10% 안정적인 배당이라고 웃으면서 팔고 뒤에서는 환매를 막고 레버리지를 줄이고 담보 가치를 깎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이 뭐라고 했냐면요.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레버리지를 줄인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우리는 먼저 나갈게요. 문제는요, JP모건이 먼저 나갈 때 그 안에 누가 남아있느냐입니다. 운용사? 헤지펀드? 아니요. 국민연금, 보험사,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구조,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들 기억하시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고 모기지 대출을 CDO라는 상품으로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팔았어요. CDO가 뭐냐면요. 여러 채의 집을 담보로 묶어서 그걸 다시 주식처럼 쪼개 판 거예요. 그러다가 담보인 집값이 흔들리니까 그걸 들고 있던 은행, 펀드, 연기금이 줄줄이 손실을 봤습니다. 위험은 나중에 그리고 더 약한 쪽에 넘기는 구조였던 거예요. 두 번째 사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장 미츠, 대체 투자. 코로나 이후에 유행했던 비상장 리츠, 인터벌 펀드 기억하시나요? 연 7%부터 8%까지 안정적인 배당이라며 팔렸는데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막히니까 환매를 막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 돈이 맞는데 진짜 필요할 때 못 찾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적금은 내 돈인데 은행이 한 달에 잔액의 5%만 찾을 수 있다고 미리 약정서에 써놓은 것처럼요. 세 번째 사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제재 이후 레버리지 축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요. 제재와 변동성 때문에 일부 헤지펀드, 사모펀드들이 담보 가치가 깨지면서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채권, 주식을 급하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싸우는 쪽이 비용을 내고 옆에서 먼저 도망친 쪽이 자기만 살아남는 패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은 앞에서 나눠 갖고 손실은 뒤에서 더 약한 쪽에 몰린다. 그럼 이번 3호 신용은 뭐가 다를까요? 한 가지가 더 올라탔습니다. 바로 AI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3호 신용. 이게 정확히 뭐냐는 거죠. 3호 신용 펀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째, 연기금, 공제회, 보험, 개인 투자자들이 이 펀드에 돈을 넣어요. 둘째, 펀드는 그 돈으로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셋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펀드 자체도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더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돈까지 합쳐서 또 빌려줘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전세 끼고 집 하나 산 다음에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거기다 카드론까지 받아서 또 한 채 더. 빚 위에 빚을 올려놓은 구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던 담보가 뭐였냐면요. ARR, 연간 반복 매출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은 쉽게 끊기지 않는다. 계속 들어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출의 10배에서 18배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 나오는 회사면 1000억에서 1800억까지 빌려준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꽤 공격적인 숫자죠. 근데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회사들이 구독하던 소프트웨어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인원 감축, 라이선스 줄이기. 결국 매출이라는 담보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현재 밸류는 4배에서 6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담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PIK, Payment in Kind. 어렵게 들리는데 아주 단순해요. 이자를 현금으로 못 내겠으니까 이자 못 내요. 대신 원금에 얹어서 나중에 갚을게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이자를 현금으로 한 번도 안 받았는데 펀드 장부에는 이게 이자 수익으로 찍힙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월급은 안 들어오는데 가계부에 이번 달 월급 들어왔다 라고 적어놓고 그 숫자 기준으로 카드값을 더 쓰는 집. 그리고 그 가계부 숫자를 기준으로 수수료까지 떼가는 구조. 지금 3호 신용 일부 구석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요. 3호 신용 대출을 받은 기업의 약 40%는 이자를 낼 여력이 없어요. 거래 10개 중 1개에는 PIK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수익의 8%부터 10%까지가 현금 한 푼 안 들어온 장부상 숫자예요. 현금은 안 들어오는데 장부에는 수익 났다고 써놓고 수수료는 계속 떼가는 구조. 이게 지금 3호 신용의 실체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환매. 이 펀드들은 보통 분기마다 환매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분기에 5%부터 7%까지만 돌려주겠다고 약정서에 미리 써놓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블랙록, 블루아울, 클리프워터, 모건 스탠리에서 10%부터 14%까지 수준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약정상 5%부터 7%까지밖에 못 돌려주니까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분기로 이월합니다. 그럼 배당금은 어떻게 주냐고요?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 배당을 먼저 메꾸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최대한 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기업에 빌려줬던 대출 채권을 2차 시장에 헐값에 던집니다. 그러면 펀드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져서 환매를 더 세게 넣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연 9%부터 10%까지 배당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로 들어온 돈하고 자산 떼어 파는 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던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짚어야 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이죠. 미국 글로벌 주식시장 펀드들이 환매에 대응하려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팔기 쉬운 거부터 팝니다. 상장된 소프트웨어 기업 주식, 블랙스톤, KKR, 블루아울 같은 대형 3호 운영사 주식부터 팔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이 운용사들 주가가 40%부터 50%까지씩 빠진 차트로 나오는 겁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3호 신용에서 손실을 보면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스닥, S&P,
심지어 한국 증시까지 2차 하방 압력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넣은 돈 17조 원, 개인이 5천억 원 수준이에요. 국민연금이 사모투자라는 이름으로 들고 있는 자산은 105조 원입니다. 전체의 7%가 넘어요. 100만 원 중에 7만 원 정도가 이런 비상장 사모 자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이 안에 사모 신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일반 투자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조가 크게 흔들리면요, 내 퇴직연금 수익률, 국민연금 재정, 미국 성장주 펀드, 국내 금융주, 심지어 원화 환율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부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계좌와 노후에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어요. 지금 당장 2008년 리먼 사태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도율은 아직 1.8% 정도예요. 그리고 JP모건이 일찍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적어도 대형 은행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건 한 번 막아놓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업계 안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 이상 부도율이 나올 거다. 어떤 곳은 최악의 경우 13%부터 15%까지도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안에서 체감하는 숫자 사이의 괴리가 꽤 크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느 펀드에서 먼저 터질지.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예금 대신 대체 투자로 돈을 옮겼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요, 은행 규제 바깥에 쌓여 있던 사모신용 폭탄을 우리가 떠안게 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진짜로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았을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알고서 그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과 모른 채로 들어가 있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수익은 앞에서 나눠 갖고 손실은 뒤에서 약한 쪽에 몰리는 구조가 사모신용에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둘째, JP모건 같은 큰 손은 위기 전에 먼저 레버리지를 줄이고 나갔고 그 자리에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가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셋째, 이 사모신용 이슈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스닥, 한국증시, 국민연금, 그리고 내 연금 계좌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익률 숫자만 보지 마세요. 환매 조건, 락업 기간, 비유동성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품 설명서에 분기 5% 환매 제한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둘째, 내 연금, 랩, 바덱, 보험 안에 사모신용, 사모펀드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 말 것. 블랙록, JP모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겠지. 이런 브랜드 신뢰만으로 구조를 보지 않고 상품에 들어가는 건 이번만큼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로 비유하면요, 우리 팀 수비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감독이 자기 아들만 먼저 교체해서 빼벙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JP모건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대체 투자라고 팔리던 상품이 막상 위기가 오니까 은행 규제 밖에 있었던 진짜 위험이었다는 점. 이게 이번 이야기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큰 손은 먼저 나가고 개미는 나중에 안다. 2008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모른 채로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게 됐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몇 년 뒤 여러분 노후를 가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위험을 분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보이는 대로 밀어넣은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